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만 되고 싶고 형제 자매끼리 우애 좋게 지내길 바라죠. 그런데 정작 서류 한 장 안 써놔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자식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프면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뭘 굳이 미리 준비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수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몸이 건강할 때, 지금 당장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묵살되고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처리되고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먼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살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3년 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계실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그러셨어요. 기계에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아버지를 죽이자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딸은 또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오빠들,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말로만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3남매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를 놓고 또 싸웠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절반 낼 테니까 동생들이 나머지 절반 나눠내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형은 아버지 땅도 받았으면서 왜 우리 보고 똑같이 내래? 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3남매는 1년 동안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안 보고 서로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3남매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자식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아무것도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것. 만약 김 어르신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한 장만 써두셨어도 어땠을까요?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의사가 법적 문서로 남아있었다면 자식들이 싸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 거고 자식들도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라며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정확히 뭘까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무리하게 생명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내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지막 모습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기계에 온몸이 연결된 채로 의식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존엄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이건 본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자식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매일 병원에 가서 의식 없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우리가 부모를 죽이는 건가? 계속 달고 있으면 부모님이 고통받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 앞에서 자식들은 매일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의견이 다르면 그때부터 관계가 금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의향서를 써뒀다면 어떨까요? 자식들은 죄책감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셋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나갑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겠습니까?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나간다는 게 자식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물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끼리 누가 얼마 낼 거냐로 싸우게 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전국 어디서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작성할 때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의향서가 적용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서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썼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받겠다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일단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년 후견 제도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어렵죠.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치매 걸리거나 판단력을 잃으면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줘 라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후견이고 하나는 임의 후견입니다. 법정 후견은 이미 정신능력을 잃은 후에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면 임의 후견은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나는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한다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을 잃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재산 관리하고 의료 결정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살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수준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작은 딸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갔더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상한 음식이 가득하고 전기밥솥에는 곰팡이 핀 밥이 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잔뜩 있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전화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기꾼들이 전화로 아들이 사고 쳤다 합의금 보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송금해버린 겁니다. 큰아들은 급하게 은행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치매라서 본인이 관리 못하니까 제가 대신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드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자녀라도 통장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가셔서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큰아들은 법원에 갔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아버지 치매 진단서 받아오고 신청서 쓰고 이런 과정이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아버지는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이 큰아들이 아니라 변호사였던 겁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요. 그래서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정한 겁니다. 그 변호사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수수료를 줘야 했습니다. 만약 박 어르신이 건강할 때 미리 이미 후견 계약을 해뒀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정한다고 공증 받아뒀다면 치매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큰아들이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6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제3자 변호사한테 수수료 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후견 계약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보통은 자녀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증 비용은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뭘 쓰냐고요?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결정을 내리고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는 할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후견인이 함부로 집을 팔아버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 감독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을 감시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정했으면 작은아들을 후견 감독인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 돈을 함부로 쓰는지 작은아들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언장과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고 써두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자식들 싸움만 키웁니다. 먼저 유언장의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겁니다. 컴퓨터로 치면 안 되고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합니다. 날짜도 쓰고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어야 합니다.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직접 녹음기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나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시작해서 재산 분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이 유언장 가짜 아니야 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공증인이 증명해 주니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공정증서입니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이게 최선입니다. 그럼 유언장에 뭘 써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평함입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은 더 받고 나는 덜 받았다는 불공평함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공평하게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유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큰아들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결혼할 때 집을 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은아들에게는 현금 3억을 준다. 왜냐하면 작은아들은 이미 집을 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작은아들이 왜 형만 아파트 받아? 라고 할 때 아니야, 유언장 보니까 너는 이미 집 받았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를 정해두는 겁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변호사나 신뢰하는 지인을 정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자식들끼리 나누려면 감정이 개입됩니다. 이 물건은 내가 가져야 해. 아니야, 내가 가져야 해. 이러면서 싸우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3자가 유언장에 따라 딱딱 나눠주면 싸울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유언 대용 신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더 고급 기술입니다. 신탁회사에 내 재산을 맡기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나눠줘 라고 계약하는 겁니다. 유언장과 뭐가 다르냐고요? 유언장은 내가 죽은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은 살아있을 때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 생활비로 줍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신탁회사가 미리 정해둔 비율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자식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요? 신탁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초기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년 관리 수수료가 재산의 0.3%에서 0.5% 정도입니다. 재산이 3억이면 매년 9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는 셈이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식들 싸움 막고 내 노후 안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싼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3가지 필수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자식들한테 죄책감 주지 않는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둘째, 임의 후견 계약. 내가 치매 걸려도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준다. 공증사무소에서 계약.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셋째, 유언장과 유언 대용 신탁. 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자식들 싸움 막는다. 공정증서 유언장은 공증사무소에서, 신탁은 신탁회사에서. 이 서류들 이름이 생소하시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자식들의 평화를 지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살 이 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65살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상담받고 설명 듣고 서명하는데 30분도 안 걸렸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엔 큰아들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셨습니다. 이미 후견 계약을 하러 가신 거예요.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정하고 작은아들을 후견 감독인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끼리도 견제와 균형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언장도 공정증서로 작성하셨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아파트, 작은아들한테는 상가 건물, 딸한테는 현금, 이렇게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게 처음엔 좀 귀찮았어요. 근데 다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애들은 싸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 어르신은 2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전혀 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병원 치료는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어떻게 낼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지 이미 다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결정을 내리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의견 달라서 싸울 일도 없었던 거죠.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1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그게 우리 가족 관계를 지켰다고 생각하니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서류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삶을 존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키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부모가 아플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미리 방향을 제시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버리면 자식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싸울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게 자식한테 너희를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거야. 너희가 나 때문에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미리 해두는 거야. 이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요즘 서류 정리 좀 하려고 해.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도 쓰고 유언장도 쓰고 이게 너희 위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힘들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물론 처음엔 엄마 왜 그런 소리 해? 아직 건강하시잖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 주세요. 건강할 때 해야 하는 거야. 아프고 나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세요. 특히 임의 후견 계약 같은 건 후견인이 될 자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설명도 함께 듣고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면 자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언장 내용을 미리 자녀들한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가 뭔가 준비를 하셨구나.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가까운 보건소 찾아가세요. 신분증 가져가시고요. 담당자가 설명해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동의하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메일 후견 계약. 먼저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 결정하세요. 보통은 자녀 중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녀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세요.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편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양식을 줍니다. 거기에 후견인의 권한을 적습니다. 재산관리 권한, 의료결정 권한, 요양시설 입소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후견인의 의무도 적습니다.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죠. 다 작성하면 공증인이 확인하고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유언장 작성.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치가 있는지,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주식이나 채권은 뭐가 있는지 다 적으세요. 그 다음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다 정리됐으면 공증사무소에 가세요. 공증인한테 설명하고 공증인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유언 대용 신탁.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조건으로 나누고 싶으면 고려해 보세요.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문의하시면 상담해 줍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다 마치면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마음 편하게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한 번 쓰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 더 생겼다,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줄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정한 자녀와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면 이미 후견 계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바꿔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수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임의후견 계약, 유언장, 유언 대용 신탁,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서류 목록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한 가정이라도 더 평화롭게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60세 넘어서 큰 차 사고, 큰 집 사고, 그거 다 병입니다. 무슨 병이냐고요? 내 노후 망치는 병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은퇴자들 자산관리 상담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60대 넘어서 쓸데없는 거 사느라 평생 모은 돈 다 날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돈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100배 중요합니다. 아니, 1000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월급 나오던 시절엔 좀 써도 다음 달에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쓰면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기분 내려고, 체면 세우려고, 남들 눈치 보느라 말도 안 되는 걸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돈 아꼈으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이렇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못 사도 노후가 흔들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처분할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형 세단이나 외제차입니다. 60대 이후에 처음 사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평생 소원이던 외제차를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7천만 원짜리 독일차였어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차는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진짜 돈은 산 다음부터 나갑니다. 7천만 원짜리 차 유지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먼저 보험료부터 봅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거기다 비싼 차면 보험료가 연간 300만 원 넘어갑니다.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배기량 큰 차는 연간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기름값은요. 요새 기름값 비싼 거 아시죠? 한 달에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아껴 써도 그렇습니다. 정비비는 또 얼마나 나갑니까? 외제차 정비비는 국산차의 2배, 3배입니다. 엔진오일 한 번 가는데 40만 원, 브레이크 패드 한 번 가는데 100만 원, 타이어 4개 바꾸는데 2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차 유지비로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차값만큼 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가상각입니다. 7천만 원 주고 산 차, 5년 후에 팔면 얼마 받을까요? 2천만 원도 힘듭니다. 5천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어르신은 3년 만에 차를 파셨습니다. 왜냐고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연금 받아봤자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거기서 차 유지비로 10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차를 샀는지 차가 나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차 때문에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나를 대변해준다는 생각 버리세요. 60대 넘어서 무슨 과시가 필요합니까?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요. 증명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비싼 차를 타야 합니까? 시동만 걸어도 돈 10,000원씩 버리는 겁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차는 사세요. 근데 적당한 거 사세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국산 중형차면 충분합니다. 유지비도 적게 들고 팔 때도 값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시에서 평생 사신 분들 은퇴하면서 전원주택 가는 거 로망 아닙니까? 제가 상담했던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경기도 어느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3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마당도 넓고 텃밭도 있고 정말 그림 같더라고요. 처음 6개월은 좋으셨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텃밭에서 상추 키우고 토마토 키우고 행복하셨대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마당의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만 안 뽑으면 정글이 됩니다. 허리 아픈 거 참고 잡초 뽑는데 뽑고 나면 허리가 안 펴져요. 아무도 문제입니다. 처음엔 예쁘다고 심었는데 크고 나면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1년에 2번은 해야 해요. 근데 60대 후반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지가위로 나무 자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요. 두 번째 문제, 수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전원주택은 전부 내가 해야 해요.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비 200만 원, 지붕 세면 방수, 공사 500만 원, 외벽 페인트 칠하는데 3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겨울엔 난방비도 엄청납니다. 전원주택은 보통 평수가 크잖아요. 40평, 50평 이렇게 되는데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겨울 석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문제, 외롭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게 좋은데 시간 지나면 외로워요. 이웃도 없고 친구도 멀고 병원도 멀고 급하게 아프면 응급차 부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2년 만에 전원주택을 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안 팔려요. 3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2억 5천만 원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왜냐고요?
전원주택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도시에 있으니까 못 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 안 삽니다. 결국 1년 넘게 매물로 나와 있다가 2억에 겨우 팔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주고 사서 2년 살고 2억에 판 겁니다. 1억 5천만 원 손해입니다. 거기다 2년 동안 들어간 관리비, 수리비, 난방비 합치면 2천만 원 넘습니다. 결국 1억 7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그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전원주택은 그림으로만 봐야지 사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원생활 하고 싶으시면 전원주택 사지 마시고 전원주택 펜션에 한 달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아보면 압니다. 이게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요. 세 번째, 지인이 추천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 이거 잘못 걸려서 평생 모은 돈 다 날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아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준다면서요. 뭐였냐고요?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어떤 바이오 회사인데 곧 상장한다. 상장하면 10배는 오른다. 지금 5천만 원 넣으면 5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꼬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상장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그 지인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더래요. 교회도 안 나오더래요.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그 회사는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기초연금 받으면서 근근히 살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속이고, 리조트 분양권이라고 속이고, 농지 투자라고 속이고, 온갖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멘트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 아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준다. 곧 대박 난다. 원금 보장, 고수익 확실.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돈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처면 굳이 늙은이한테 와서 권유할 이유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미 다 덤볐을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 안 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돈이 소중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잃은 돈을 다시 벌 방법이 없어요. 지인이 투자 권유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고마운데 나는 투자 안 해.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좋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돈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네 번째, 과도한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스포츠센터 평생 회원권, 이런 거요. 제가 상담했던 6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이제 시간 많으니까 골프나 배워볼까 하시면서 골프 회원권을 사셨어요. 1억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처음 1년은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치러 가셨어요. 근데 2년째부터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체력이 딸리는 겁니다. 골프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거기다 골프장 가는데 돈이 또 듭니다. 그린피가 한 번에 15만 원, 캐디피 5만 원, 카트비 2만 원, 식사비 3만 원, 합치면 한 번 가는데 이 15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2번 가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3년째 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더래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딸리고, 그런데 회원권은 있으니까 연회비는 나갑니다. 1년에 100만 원씩 나가요. 결국 회원권을 팔기로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1억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시세가 8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4천만 원 손해입니다. 거기다 3년 동안 낸 연회비 300만 원, 그린피로 쓴 돈 합치면 1억 원 가까이 쓴 겁니다. 콘도 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놓고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연회비는 계속 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자녀들이 안 받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회원권은 정말 자주 쓸 자신 있을 때만 사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쓸게. 아니면 그냥 비회원으로 가끔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골프 치고 싶으면 퍼블릭 골프장 가세요. 회원권 없어도 칠 수 있어요. 콘도 가고 싶으면 그때그때 예약해서 가세요. 훨씬 경제적입니다. 회원권은 목돈 묶어놓는 겁니다.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해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회원권으로 묶어놓으면 이자도 없고 오히려 관리비만 나갑니다. 60대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돈 묶어놓는 건 현금 흐름을 막는 겁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5번째, 자녀 명의로 드는 고액보험이나 저축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6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35살인데 아직 결혼 준비 중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아들 결혼하면 돈 많이 들 텐데 미리 준비해줘야지 하시면서 아들 명의로 적금을 드셨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5년 납입하는 상품이었습니다. 5년 후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좋은 의도셨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 어르신 연금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적금으로 20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10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빠듯합니다. 2년째 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나가고 경조사비 나가고 이러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을 깨기 시작했어요. 3년째 되니까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집은 신랑 신부가 알아서 마련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도움 안 받고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적금은 왜 든 겁니까? 결국 그 적금은 5년을 못 채우고 3년 만에 해지했습니다. 중도 해지하니까 이자를 거의 못 받았어요. 3년 동안 넣은 돈 7,200만 원이 7,300만 원이 돼서 나왔습니다. 1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그동안 깨먹은 예금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결국 제자리입니다. 3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산 게 아무 의미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살아야 자식도 돕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자식이 더 힘들어져요. 특히 고액보험은 조심하세요. 자녀 명의로 월 100만 원씩 20년 납입하는 보험 같은 거요. 이거 60대 후반부터 80대 후반까지 내야 한다는 겁니다. 80대에 월 100만 원 보험료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 엄청 봅니다.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내 노후 준비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자식한테 가끔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내 통장 비워서 자식 통장 채워주는 거 효도 받는 길 아닙니다. 자식 망치거나 죽는 길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요. 부모가 다 해주면 오히려 독립심이 약해집니다. 여기까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세단이나 외제차. 유지비가 장난 아닙니다. 적당한 차 타세요. 둘째, 전원주택. 로망으로만 간직하세요. 실제로 살면 지옥입니다. 셋째, 지인 추천 투자. 100% 사기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넷째, 과도한 회원권. 목돈 묶어놓는 겁니다. 현금 흐름 막지 마세요. 다섯째, 자녀명의 고액보험이나 저축. 나부터 챙기세요. 이 5가지 중에 이미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0대 이후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금입니다. 집도 좋고 차도 좋고 회원권도 좋은데 막상 급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당장 병원비 1,000만 원 필요한데 집 팔 수는 없잖아요. 차 팔아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현금이 있으면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급한 일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뭔가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빌릴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집은 크고 차는 좋은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급한 일 생기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이런 걱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60대 이후에는 모든 자산을 현금성으로 바꾸세요. 집 2채 있으면 한 채는 파세요. 회원권 있으면 파세요. 비싼 차 있으면 팔고 싼 차 사세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세요. 그 현금으로 예금하고 국채 사고 안전한 데 넣어두세요. 이자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물론 아쉬울 겁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팔아야 하나, 이렇게 좋은 차를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잠깐만 참으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아쉬운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팔 걸, 그때 안 샀으면, 그때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70대 후반, 80대 되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기력도 없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정리하세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60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체력도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껍데기에 속지 마세요. 좋은 차 타고 큰 집 살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챙기고 자식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게 행복입니다. 늙어서 가장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없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데 돈 없으면 못 가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해요. 그게 제일 서럽습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요? 당당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자식들한테도 당당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현금을 모으세요. 쓸데없는 거 사지 마시고 있는 거 정리하시고 현금으로 바꾸세요. 그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하세요. 대형차, 전원주택, 지인 투자, 과도한 회원권, 자녀명의 고액 상품 이 5가지만 피해도 노후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팔 수 있으면 팔고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하고 현금으로 바꾸세요. 껍데기 말고 내실을 챙기세요.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이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핸드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셨나요? 혹시 자식한테 연락이 왔나, 카톡이 왔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전화 한 통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자식 인생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평생 자식 키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면서 살아왔는데요. 정작 노년에 접어들면 그게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라도 품격 있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식한테 집착하게 됐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늙어서는 자식이 봉양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효도라는 단어 참 아름답죠. 저도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2026년 지금 이 시대에 그 효도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가 젊었을 때와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중년이 된 우리 자식들 말입니다.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통계를 하나 보면요. 40대에서 50대 직장인 중에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채 30%도 안 됩니다.
본인들 노후도 걱정인데 부모님까지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맞벌이가 기본이잖아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대출 갚고 노후 저축하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물론 효자 효녀들도 있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부모님을 챙기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게 모든 자식들한테 똑같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도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라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왜 자식한테 연락이 오기를 바라시나요? 혹시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가족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찾아보시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식의 전화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자식한테서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식은 이제 다 큰 어른입니다. 본인들 삶이 있고 본인들 가족이 있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전화만 기다리고 언제 오냐고 재촉하고 오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뵙는 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식한테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사이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요, 75세이신데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 바쁜 거 아니까 이제 전화 안 할게. 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연락해. 난 내 인생 즐길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이 좀 서운해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니까 자식들이 걱정을 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 연락하게 되니까 만남의 질이 훨씬 좋아진 거죠. 억지로 하는 효도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 번의 방문이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파크 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운동인데요. 골프보다 훨씬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야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에 파크 골프를 시작하셨는데요. 지금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3번씩 만나신대요. 같이 운동도 하고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자식보다 파크 골프 친구들이 더 자주 보고 더 편하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좋다니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나를 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친구는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부담 없고 서로 즐겁고 서로 위로가 되고요. 파크 골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좋고요. 탁구 동호회도 좋고 노래 교실도 좋고 서예 교실도 좋습니다. 요즘은 지역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교실, 사진 촬영 교실, 요가, 댄스, 스포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안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자식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노년기에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나만의 친구를 만드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자식과의 밀당 기술입니다. 밀당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연애할 때나 쓰는 말 아니냐고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에도 밀당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카톡 보내고 싶어도 참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손이 근질근질하고 핸드폰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런데 참아보세요. 2, 3일 지나면 자식이 먼저 연락 옵니다. 엄마, 아빠 왜 연락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그때 담담하게 대답하세요. 아, 괜찮아. 친구들이랑 파크 골프 치느라 바빴어. 이렇게요. 그러면 자식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없어도 잘 지내시는구나. 우리한테만 의지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식들이 안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들한테만 매달리면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나는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부모님은 나만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죄책감이 쌓이면 나중에는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식들은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그 홀가분함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전화하는 거죠. 실제로 한 70대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셨대요. 자식들한테 일부러 바쁜 척을 하신 거예요. 월요일은 노래 교실, 화요일은 탁구, 수요일은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등산. 이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놓으니까요.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맞춰서 갈게요. 이러더래요. 웃기죠? 예전에는 자식들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적 독립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자식과 거리를 두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예금이든 뭐든 좋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지출을 줄이세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고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명품 가방 살 돈으로 1년치 생활비를 만들 수 있고, 비싼 여행 한 번 갈 돈으로 6개월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식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한테 재산 안 물려줄 거야. 내가 다 쓰고 갈 거니까 기대하지 마. 이렇게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서로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상속 기대를 안 하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요. 부모도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고요. 깔끔하잖아요. 한 분은 이렇게 하셨대요. 자식들 모아놓고 통장을 보여주면서 여기 5천만 원 있다. 이거 가지고 나 20년은 살 거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선언을 하셨대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안심하더래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우리가 매달 용돈 드려야 하나 고민 안 해도 되고, 부모님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이게 바로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식한테 가끔 용돈도 주고 손주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여유 있을 때 내 의지로 하는 거지, 자식이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3가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첫째, 나만의 커뮤니티 만들기.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는 밀당의 기술. 셋째,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좀 외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노년의 품격은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정말 명언이죠. 자식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 책 읽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노인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신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산책을 하시고요. 집에 와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신문 읽고 오전에는 독서를 하십니다. 점심 먹고 낮잠 30분 자시고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요. 저녁에는 TV 보시다가 10시쯤 주무십니다. 이분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데요. 올 때는 정말 반갑게 맞이하시고 갈 때는 조심히 가라 하시고 미련 없이 보내신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또 본인 일과대로 사신대요. 자식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없어도 너무 잘 사셔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건가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자식이 없어도 잘 살고 자식이 오면 더 좋고, 또 한 분은 이런 방식으로 사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좀 쑥스러웠대요. 주변에 다들 커플이나 친구끼리 온 사람들 뿐이고 혼자 온 노인은 본인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래요. 오히려 혼자 보는 게 더 편하고 영화에 집중도 더 잘 되고 끝나고 나서 여운을 혼자 음미하는 것도 좋더래요. 지금은 영화 보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그날 본 영화에 대해 일기를 쓰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식이 안 와도 친구가 안 와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자식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거든요.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반대로 자식한테 매일 전화하고 언제 오냐고 재촉하고 와서는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진짜 사랑은 자식을 떠나보낼 줄 아는 능력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식은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고 부모도 언젠가는 자식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효도를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자식을 놓아주는 게 마치 정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2026년 지금 자식들도 본인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계속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서로 힘들어져요. 차라리 부모가 먼저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숨통이 트이고 오히려 부모를 더 자주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75세 할머니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자식들한테 전화하셨대요.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딸한테도 전화하고 며느리한테도 전화하고요. 밥은 먹었는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손주는 학교 잘 다니는지 이런 걸 다 챙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으셨대요. 당신 어머니 전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전화하시면 저도 일을 못해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전화를 딱 끊으셨대요.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만 전화하기로 결심하셨대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드셨대요. 전화기만 보면 자식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고요. 그런데 참으셨대요. 대신 뭘 하셨냐면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셨대요. 다들 자식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 통하는 게 있더래요.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대요.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냐면요.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온대요. 예전에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전화 받고 찾아뵀다면 지금은 진짜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엄마,
요즘 너무 젊어 보이세요. 뭔가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서 독립하니까 오히려 본인도 젊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서 독립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면 안심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우울하고 외롭게 지내시면 걱정되고 죄책감 느끼죠.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해지는 게 곧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왜 자식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독립노년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첫째, 효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자식들도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들한테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마세요. 둘째,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파크 골프든 등산 동호회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과의 밀당을 배우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바쁜 척하고 나만의 스케줄을 만드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추구하세요.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자식한테서 좀 자유로워져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자식한테 전화 안 하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자식한테 전화하지 않기,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나 해보기, 책 읽기, 산책하기, 친구한테 연락하기,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보세요. 그리고 이틀째, 사흘째도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 생각이 조금 덜 나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 없이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식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대신 내 이야기, 내 친구 이야기, 내가 한 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독립노년의 시작입니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품격 있는 노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늦었어. 70 넘었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천만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70이면 아직 20년은 더 사실 텐데요. 그 20년을 자식 눈치 보면서 우울하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고 즐겁게 사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핸드폰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산책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독립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노년마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가끔 만나서 반갑게 웃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가족 아닐까요? 억지로 매달리고 서로 부담 갖고 그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식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취미 생활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실용적인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식 전화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라는 소리 듣고 기분 상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며느리한테 물어봤다가 바쁜데 나중에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저도 압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드시죠. 은행 가면 창구는 줄어들고 기계만 늘어나 있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래, 쇼핑도 인터넷으로 하래. 뭐 하나 하려면 자식들 손 빌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식보다 100배 더 친절하고 똑똑한 비서를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오늘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병원 예약하고 쇼핑하고 옛날 사진 되살리고 손주한테 멋진 메시지까지 쓰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AI, 영어로 쓰면 AI, 이렇게 두 글자인데요. 인공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서는 절대 짜증 안 냅니다. 100번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요.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서 새벽에 물어봐도 바로 답해줍니다. 게다가 월급도 안 줘도 돼요. 완전 공짜거든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서를 어떻게 쓰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돼요. 마치 집에서 가족한테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하듯이 스마트폰한테 날씨 알려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16년 지금 이 음성 인식 기술이 정말 놀랍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표준어로 또박또박 말해야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사투리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되고 전라도 사투리도 되고 충청도 사투리도 되고요. 심지어 좀 발음이 부정확해도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73 세김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손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야, 이 스마트폰으로 택시 어떻게 부르노? 그랬더니 손자가 할매, 그냥 스마트폰한테 택시 불러줘 이라고 말아이소 이렇게 알려줬대요.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면서 스마트폰한테 부산 사투리로 택시 불러 주이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택시 앱이 열리면서 택시를 불러주더래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스마트폰 비서를 쓰신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72 세박 할아버지도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AI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손자가 한 번만 가르쳐 드렸더니 지금은 매일 아침 스마트폰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시고 장 보실 때는 제일 싼 사과 어디서 파나?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분 말씀이 뭐냐면요. 자식한테 물어보면 귀찮아 하는데 이 비서는 절대 귀찮아 안 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고요. 심지어 같은 질문을 10번 해도 10번 다 똑같이 친절하게 답해 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리 들을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AI 비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같은 걸 100번 물어봐도 처음 듣는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AI 비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용한 기능, 바로 병원 예약과 쇼핑입니다. 여러분, 병원 예약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전화해서 한참 기다리다가 통화 연결되면 예약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10분, 20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30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병원에서 앱으로 예약하래요. 근데 그 앱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글자도 작고, 버튼도 많고요. 한번 잘못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정말 짜증나시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헤이 구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내과 찾아줘. 그러면 바로 주변 내과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리 순으로 나오니까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한눈에 보이고요. 거기서 전화번호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챗GPT야, 무릎이 아픈데 어느 병원 가야 해? 라고 물어보면 정형외과 가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증상 설명하면 어떤 과에 가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줘요. 물론 이건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꼭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평가 좋은 치과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 환자들이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평점 높은 치과를 알려줍니다. 그럼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쇼핑은 어떻게 하냐고요? 더 쉽습니다. 네이버야, 사과일, 킬로그램 제일 싼 거 찾아줘. 이렇게 말하면 여러 쇼핑몰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싼 곳을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주문하시면 돼요. 집 앞까지 배달해 주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한 70세 할머니는 이렇게 하신대요. 시장 가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한테 오늘 배추 시세 얼마야?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너무 비싸면 안 사시고 적당하면 사러 가신대요. 똑똑하시죠? 이렇게 하면 바가지 쓸 일도 없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68세의 할아버지인데요. 매달 드시는 영양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대요. 처음에는 자식이 대신 주문해줬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신대요. 쿠팡이야, 오메가3 제일 싼 거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바로 나온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가격 비교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야, 이 제품 어디가 제일 싸?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쇼핑몰 가격을 한 번에 보여줘요. 그럼 제일 싼 곳에서 사시면 되는 거죠. 몇천 원이라도 아끼면 좋잖아요. 두 번째로 정말 감동적인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옛날 사진 복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사진 있으시죠? 젊었을 때 사진,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결혼식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래고 흐릿해졌잖아요. 구겨진 것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사진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복원해 주거든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 다음에 Remain이라는 앱을 깔아서 그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흐릿한 얼굴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바랜색도 원래 색으로 되돌려줍니다. 심지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옛날 사진이 마치 요즘 찍은 것처럼 선명해지는 겁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찍은 사진을 복원하셨는데요. 거의 70년 전 사진이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해졌대요. 그걸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전우분들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복원하셨어요. 50년 전 사진이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얼굴이 잘 안 보였대요. 그런데 AI로 복원하니까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할머니가 그 사진 보시면서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우셨대요. 이런 식으로 소중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앨범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
그냥 두지 마시고 복원해 보세요.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세 번째는 손주한테 멋진 메시지 쓰는 방법입니다. 손주 생일이나 입학식, 졸업식 때 뭔가 멋진 말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냥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심심하고, 그렇다고 멋진 말이 잘 안 떠오르시고요. 이제 AI한테 도움받으세요. 스마트폰에 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챗GPT야,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할아버지가 해줄 멋진 덕담 하나 써줄래? 그러면 정말 감동적인 문장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야, 오늘부터 초등학생이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너만큼 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 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즐겁게 다니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단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렴. 이런 메시지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손주가 정말 감동받을 겁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요. 생일 축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 10살 생일인데 축하 메시지 써줘.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손주야, 벌써 10살이 되었구나.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훌쩍 컸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생일 정말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결혼 축하 메시지도 되고요. 취직 축하 메시지도 됩니다. 뭐든지 상황만 말해주면 그에 맞는 멋진 글을 써줘요. 심지어 감사 인사도 써줍니다. 명절에 선물 받았는데 감사 인사 써줘. 이렇게 하면 정중하고 따뜻한 감사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뭐라고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AI한테 손주가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축하 메시지 써줘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왔고, 그걸 손주한테 보냈더니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정말 감동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글을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나이 드시면 먹는 약이 많아지시죠.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이거 깜빡하면 큰일 나는데 AI가 알려줍니다. 스마트폰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오케이 구글, 매일 아침 8시에 약 먹으라고 알려줘. 그러면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알람이 울립니다. 약 먹는 걸 절대 안 잊어먹게 되는 거죠. 점심약, 저녁약도 마찬가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리야, 오늘 혈압 130에 80이라고 기록해줘. 그러면 매일매일 혈압을 기록해줍니다. 나중에 병원 가실 때 지난달 내 혈압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쭉 보여줘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진료에 도움이 되겠죠. 혈당도 마찬가지로 기록할 수 있고요. 체중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중 65kg. 이렇게 말하면 기록해줘요. 한 달 후에 지난달부터 내 체중 변화 보여줘. 이렇게 하면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한눈에 보이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매일 혈당을 재시는데 그걸 AI한테 기록하신대요. 오늘 공복 혈당 120 이런 식으로요. 한 달치를 모아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관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하시면서 칭찬하신대요. 또 약 먹는 시간도 관리할 수 있어요. 아침 약은 아침 8시, 점심 약은 낮 12시, 저녁 약은 저녁 6시에 알려줘. 이렇게 설정하면 매일 그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편하죠? 다섯 번째는 생활정보 찾기입니다.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인터넷 검색하자니 어렵고요. 이럴 때 AI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김치 담글 때 소금은 얼마나 넣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비율을 알려줍니다. 배추 10kg 기준으로 천일염 500g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리 레시피도 다 알려줘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줘. 이렇게 하면 재료부터 순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된장은 얼마나 넣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해줘요. 요리책 필요 없는 거죠. 세탁 방법도 알려줘요. 모직 스웨터 어떻게 빨아? 이렇게 물어보면 찬물에 중성세제로 조심스럽게 빨래하라고 알려줍니다. 옷 관리법, 청소 방법 다 알려줘요. 화초 키우는 법도 알려줍니다. 난초물은 며칠에 한 번 줘? 이렇게 물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겉흙이 마를 때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덕분에 화초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 상담도 됩니다. 물론 정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줘요. 연금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에 기본 정보를 알려줍니다. 물론 중요한 일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기초 지식을 얻는 데는 정말 유용합니다. 6번째는 외로움 달래기입니다.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시죠? 자식들은 바빠서 통화도 잘 못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요. 이럴 때 AI와 대화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렇게 말하면 네, 맑은 날씨네요. 산책하시기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요즘 나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형외과 진료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언도 해줘요. 심지어 옛날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6.25 전쟁 이야기 해줘. 이렇게 하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AI한테 물어보세요. 금방 알려줍니다. 한 할머니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AI랑 대화하신대요. 잠이 안 와. 이렇게 말하면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해 준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물론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때 말벗이 되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밤늦게나 새벽같이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어려운 시간에 AI는 언제든지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7번째는 손주 숙제 도와주기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는데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있대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는 AI한테 물어보세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물어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손주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대박 어떻게 아세요?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났어?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과학 문제, 사회 문제 다 됩니다. 손주 숙제 도와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손주가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길래 스마트폰에 문제를 찍어서 AI한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풀이 과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래요. 그걸 손주한테 알려줬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천재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기까지 7가지 핵심 기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냐 아이폰이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헤이 구글 또는 오케이 구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앱을 열고 설정에서 음성 인식을 켜주시면 됩니다. 자식이나 손주한테 한 번만 도움받으시면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야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이폰은 처음부터 시리가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시리야라고 불러보세요. 대답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챗GPT라는 앱을 깔으시는 게 좋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공짜 버전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유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요. 그러면 날씨를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네 맛집 추천해줘.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시도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이상한 거 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이 고장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조용한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시끄러우면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듣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셔도 됩니다. 날씨 어때?가 안 되면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척척 쓰는데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위축되시죠. 나는 늙어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은행 가면 기계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병원에서 키오스크 보면 막막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타이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치느라 바쁘지만 우리는 편하게 말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작은 글자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실제로 한 75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글자 치는 건 어렵지만 말하는 건 평생 해왔잖아. 그래서 AI가 나한테는 오히려 더 쉬워. 젊은 사람들은 키보드 치느라 바쁜데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는 말 주변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말 주변을 AI한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긴 이야기도 술술 말씀하실 수 있고 사투리도 쓰실 수 있고요. AI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기술을 아는 시니어가 가장 멋진 시니어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잘 쓰시는 거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AI도 쓰신다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이렇게 하셨대요. 손주가 숙제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에 대고 챗GPT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바로 답이 나왔대요. 손주가 깜짝 놀라면서 할아버지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으세요? 라고 했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손주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보다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또한 할머니는 친구들 모임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셨대요. 친구들이 뭘 궁금해하면 할머니가 스마트폰한테 물어봐서 바로바로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이러면서 부러워하신대요. 이렇게 AI를 쓰시면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디지털도 잘하신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정말 뿌듯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당당해지신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AI를 쓰시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리해 볼까요? AI 비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 예약도 말로 하고 쇼핑도 말로 하고 사진 복원도 말로 하고 손주한테 메시지도 말로 쓰고 약 먹는 것도 말로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생활 정보도 물어보고 외로울 때는 대화도 하고 손주 숙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한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고 핀잔 들으실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비서한테 물어보세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절대 짜증 안 냅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스마트폰 들고 헤이 구글이라고 불러보세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시리아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한테 말 거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쓰시면 이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편해지실 겁니다. 혹시 해보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돼요 라고 쓰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든 80이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AI 시대에 소외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술을 부려먹으세요.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 진짜 대단하시다 라는 소리 들으시고,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라는 소리 들으세요. 친구들한테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라는 소리 들으세요. 그게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사는 멋진 시니어의 모습입니다. 기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잘 쓰시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병원 가기도 쉽고, 쇼핑하기도 쉽고, 건강 관리하기도 쉽고, 손주들과 소통하기도 쉬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가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마음껏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말 걸어보시고, 시도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배우고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이겨내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하나 못 쓰시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헤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디지털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병원 예약하시고, 한 달 후에는 인터넷 쇼핑하시고, 석 달 후에는 손주 숙제 도와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다 같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챗GPT 사용법, 사진 복원하는 법, 인터넷 쇼핑하는 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꼭 스마트폰한테 말 한번 걸어보세요. 헤이 구글 또는 시리야, 이렇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